고양에서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강원도 양양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웃집 여자가 돈 때문에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학부모 관계로 두 분이 만납니다. 같은 동네 사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였는데 채무관계 때문에 사이가 나빠져요. 가해자가 빚독촉을 받으니까 범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친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수면제를 먹이고 여기저기 불을 질렀어요. 아이들과 이 어머니는 사망한 거죠. 불이 나니까 주변에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인 이 사람이 소방이 도착하는 순간에 막 달려들어서 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막 구호를 해달라고 막 이렇게 목격자인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름 끼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사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런 이제 배경이 되었는데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목격자 행세를 했던 이 여성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스스로 비관을 해서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가 죽은 거다. 막 이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해요. 경찰이 화재가 다 진압되고 나서 다시 한번 집을 수색하자라고 하는 과정에 신발장 안에서 이 돌아가신 분이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간 차용증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현장에서 그 방화로 의심되는 흔적들이 많았다고요. 특히 화재 현장에 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화재 감식을 할 때 하는 것이 일단 바닥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한다 그러는데 정말 삭하고 호미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싹 다 드러내요. 그리고 바닥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나무질을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물결 형태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현장에서는 몇 군데의 발화원이 있었어요. 몇 군데에서 불이 질러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전기 누전, 배선, 가스 이런 부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많은 경우에 사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거는 주로 전기 합선이 가장 많거든요. 전기 합선으로 이제 불이 일어났을 땐 단락흔이라고 하더라고요. 단락흔이란 거는 이제 합선 같은 걸로 아주 높은 온도의 그 발화가 시작된 거예요. 보통 2, 3천 도 가까운 온도가 된대요. 구리 녹는 점이 1000도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리 선이니까 구리가 녹아서 완전히 구형 상태가 돼요. 그랬다가 굳어요. 그러면은 이게 동글동글한 방울처럼 생긴 반짝반짝거리는 흔적을 남기게 돼요. 처음에 만약에 이런 단락흔이 있으면은 유전이나 뭐 이런 합선 이분하고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은 적어도 전기에 의한 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피해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거든요. 네네. 대부분 장구적인 노력을 할 때 보면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욕실이나 물이 있는 곳으로 가죠. 싱크대, 욕실, 창문 이런 데서 발견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냥 바닥에 흩어져서 사망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호흡기를 검사를 해봤더니 전부 검정매가 다 묻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렇게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장구적인 노력을 못했다면 약물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이미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검 시에 약물 검사를 훨씬 더 많이 의뢰를 하죠.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량의 수면제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죄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돼 있는 거죠. 가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방화를 저질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수사에서 더 밝혀진 것이 이 사건이 나기 3일 전에 자기하고 살고 있는 내연남을 방화 살인을 시도한 흔적이 또 발견됐어요. 지난달 강원도 양양에서 방화로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내연남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내연남의 보험금 1억 7천만 원을 가로채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심리적인 성향과 성향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방화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풀어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네네. 지금 5년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자기가 화상을 입은 흔적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불을 지르다가 자기가 화상을 입은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은 그 빛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궁지에 처해 있는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화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자신한테 친숙한 이 방화라는 방식을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이고요. 방화범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방화범은 일단 태운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죄명이 많이 달라져요. 대표적인 게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고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건조물 또는 주거를 위해서 사용되는 뭐 선박, 기차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태웠을 때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되고요. 사람을 상해하게 이르거나 또는 사망하게 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된다면 네. 이것도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자체가 더 높아요. 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처벌하고 있어요. 이미 형법으로도. 결국 양형은 어떻게 받았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형이 구형이 되고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났죠. 그래서 그만큼 위험성이 있고 계획적인 범죄다는 것을 법정에서도 인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 있었던 평택 영아 청부 납치 사건입니다. 되게 끔찍하지만 되게 슬픈 사건이기도 한데 2004년 6월 15일에 강원도 미시령에서 어떤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당시 시신의 상태는 온몸이 이제 끈에 묶여 있었고 포대자루에 이렇게 씌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신원 조회를 해보니 20일 전에 실종 신고된 21살의 고 씨였어요. 근데 이 고 씨라는 여성이 실종 신고될 당시에 생후 70일 된 아들도 함께 실종 신고가 됐었거든요. 근데 현장에는 아들은 전혀 없었고 경찰이 당연히 아들에 대한 수색이나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아들은 전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남편에 대한 그 용의점도 전혀 없어서 이 사건이 완전히 미궁에 빠지고 갑자기 이제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경찰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제 찾게 돼요.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7개월 뒤인 2005년 1월 22일 경찰이 강남에서 순찰 중이었거든요. 근데 순찰 중에 그 뺑소니 사고로 그 수배 중인 차량을 우연히 발견을 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인 지난 22일 경찰은 검문하던 중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중대한 범죄는 아니었어요. 오토바이랑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그런 상대적으로는 경미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뭐 다가가서 좀 얘기를 하자 갑자기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는 다른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단순 뺑소니가 아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거를 했어요. 근데 그 차 안에는 A와 B라는 남성 2명이 있었고요. 당시 차 안에는 좀 흙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었고 삽과 장갑이 있었고 조수석에 있는 글러브에는 휴대전화 중에 배터리가 하나가 없고 조금 망가진 것 같은 휴대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휴대전화를 좀 이렇게 고치고 복구를 하거든요. 휴대전화 안에 내장되어 있는 번호로 경찰이 다 전화를 걸어봐요. 근데 대부분 뭐 없는 번호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전화를 다시 해와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 그 사람이 너무 놀랐다. 자기 지금 이 번호가 7개월 전에 살해당한 내 친구의 번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휴대전화가 그 미시령에서 발견된 그 고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결국 범인이었나요? 네, A와 B 씨가 평택에서 아이를 안고 산책을 나왔던 21살 고 씨와 그 아이를 납치해서 차량에 태우고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엄마가 너무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엄마를 살해하고 또 시신을 이제 안매장하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러면 누구에게 줬느냐? 심부름 업체 사장 정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A와 B 씨도 이제 범행을 부탁받은 거예요. 아이를 구해와라. 심부름센터 직원인 범인은 갓난아이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경기도 평택에서 고 씨와 갓난아기를 납치했습니다. 고 씨는 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치다 살해됐습니다. 갑자기 막 그래버리니까 제 막 당황해갖고 화가 있더라고. 막 그러다가 그냥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명할 수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걸.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 아이를 구해오라고 부탁한 의뢰인은 그게 궁금합니다. 예, 30대 여성 김 씨였어요. 김 씨는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에게 성별 상관없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 신생아만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해요. 네. 그 부탁의 대가로 4천만 원을 착수금으로 주고요. 성공했을 경우 3천만 원을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예. 근데 이 의뢰인 30대 여성 김 씨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너무 황당하게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기도 했지만 이미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엄마이기도 했어요. 한 가정의 또 유부녀이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 씨가 남편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막 다니면서 어떤 한 5살 어린 남성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그 남성이 잘생겼고 좀 부유했고 해서 김 씨 입장에서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교제를 하지만 이 남성은 선뜻 이 김 씨와 결혼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임신했다고 얘기하면 결혼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사실 이제 임신했다라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결혼이 성사가 돼요. 근데 김 씨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 자체를 하객이나 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부르지 않고 조촐한 결혼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명분으로 우리 친정 부모나 가족들이 많이 해외 외국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 씨 쪽 사람으로 왔던 하객들은 전부 다 그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온 하객 알바생들이었고요. 그 하객 알바생 중 한 명이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였던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처음 만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기죠. 임신을 했다고 했으니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임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김 씨는 되게 결혼을 할 때부터 머릿속으로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친정이 있는 뭐 미국에서 원정 출산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디서 아이를 구하면 되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을 올린 후에 이 김 씨는 아이를 낳으러 미국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로 결혼한 남성 부모 쪽으로부터 출산 비용 이런 명목으로 4천만 원까지 받아요. 근데 결국에 이 4천만 원은 아이를 납치해달라는 의뢰의 그 착수금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신생아를 구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가 보육원도 돌아다녀보고 근데 저 이 부분이 되게 끔찍한데 병원 신생아실도 막 아이를 납치하려고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훔치려고? 네. 들어갈 수가 있나요? 왜 그러니까 좀 경비가 삼엄하니까 다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무튼 이런 저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받은 아이는 못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4천만 원을 돌려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미 정 씨라는 사람도 도박, 사업, 부채가 너무 많아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 씨가 A와 B를 포섭을 해서 납치 지시를 합니다. 아이를 구해오라는 납치 지시를 하고 A와 B에게 그 납치의 대가로 고작 1,5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1,500만 원에 이 A와 B는 아이를 납치하고 그 아이의 엄마까지 살해하는 진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자, 궁금한 거는 그 아기의 생사 여부가 아이는 무사히 잘 크고 있었다고 해요. 김 씨 여성과 새로 결혼한 그 남성 사이의 아이로 둔갑이 되어서 아이는 무사히 친아빠의 품으로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너무 끔찍하고 되게 너무 슬퍼서. 예. 동건왕과 결혼을 하기 위해 임신을 했다고 속인 김 씨는 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못 키우는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아이를 원했던 건데 이런 거를 원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한 번에 3가정을 지금 무너뜨린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 죽은 엄마도 너무 안 됐고 또 이 김 씨에게 속은 다른 가족들도 그렇죠. 양쪽 다. 김 씨 남편도 황당할 것 같아요. 김 씨 친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친자식은 갑자기 엄마가 살인 교사범이. 그리고 속아서 결혼한 이 남성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거는
한 사람을 살해한 거 이상의 처벌이 네.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살인을 직접 하고 아이 납치하고 이런 정범들인 A, B와 B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거든요. 근데 정작 이 사건의 모든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 씨 여성과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는 5년밖에 선고를 못 받았어요. 왜냐? 살인에 앞에 대해서는 사건과 너무 다른데. 예, 살인에 대해서는 죽이라는 계획은 난 하지 않았으니까. 정범들은 사실 교사한 것 이상으로 범행을 실행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다만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예견 가능성이 있었거나 조금의 과실이 있었다면은 처벌을 받는데 이건 완전히 네.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이기 때문에 징역 5년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외양만의 행복을 쫓는 가치관이 전도된 여자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인간성이 마비된 남자의 비극적 만남이 아기를 출산한 기쁨으로 가득한 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폐륜적 납치와 살인을 불러왔다라고 좀 이 부분을 밝힙니다. 강하게 밝힙니다. 피고들이 다 보면 결국 돈이에요. 이 김 씨도 결국은 돈 때문에 그 집에 시집 가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 심부름센터의 이 두 사람도 돈이고 다 돈이네요. 돈만 주면 어떤 뭐 강력 범죄, 뭐 아주 반사회적인 범죄도 선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만연하기 전에 이런 식의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좀 법률적인 정비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어떤 의식 구조도 좀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이팔 사건 워낙 유명하죠.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다단계 사기투자업체 회장 조희팔 씨.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원 넘는 범죄 규모. 금융 다단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조이팔이 1957년생인데 어렸을 때는 좀 막노동이라고 하죠. 몸 쓰는 노동을 좀 많이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런 사기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사기에 눈을 떠서 2004년에 어떤 새로운 돈을 버는 방법을 가져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그럴듯한 방법이면 돼요. 뭐냐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세운 거는 요즘에 나이 든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의료기기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의료기기를 사서 이걸 리스를 해주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럼 매달 그 리스료가 들어올 테니까 우리 수익률이 되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 내가 의료기기를 사게. 그래서 처음에는 네가 그걸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줬죠. 근데 앞에서 폰지 사기 때처럼 조금 준 거에 대한 수익률을 약속된 대로 줍니다. 이 조이팔이 약속했던 수익률이 8개월에 32%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몇 달에 걸쳐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 돈을 줍니다. 수익률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퍼져요. 입소문이 퍼져갖고 너도 나도 여기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조이팔이 법인을 세웁니다. 법인을 세우고 대리점 같은 걸 만들어요. 전국에다 대리점을 쫙 뿌려요. 그 의료기기를 파는. 가면은 의료기기가 전시도 돼 있어요. 네. 전국의 센터만 49곳을 만들어서 사기를 조직적으로 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수익을 받아갔다. 당신은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립니다. 이 조이팔 사건도 밝혀진 이유는 뻔합니다. 원래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부터 이렇게 메이도프처럼 수십 년을 하려고 한 생각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그런 명망이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최대한의 돈을 빨리 빨아들여 쓴 그 순간에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요. 센터에 전화를 안 받고 뭐지?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회장이라는 조이팔 어디 갔어 했더니 행방도 못 찾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제 검찰에 뭐 전화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2008년에 경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게 되는데요. 이 조이팔 일당은 전산망을 다 부셔버리고 컴퓨터를 다 부셔버리고 돈을 들고 이미 도망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이 조이팔 사건의 총 피해액이 지금 1조를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재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7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피해자가 그냥 발생한. 우리나라 역대 최대 사기 사건인 거죠. 뭐 숫자로나 규모로나 뭐 믿기지 않는 숫자니까요. 엄청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최대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 났습니다. 처음엔 꼬박꼬박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지난달부터 돈을 주지 않다가
이달 초 갑자기 업체 대표 등 운영자들이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부들로 다단계 판매의 특성상 대부분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장님 8천까지 돈 하려면 많이 깔아놔가지고 진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여기 우리 집 바닥에서 죽는다고. 그 같은 방식의 폰지 사기인가요? 조이팔도? 똑같죠.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만 이익을 얻고 뒷사람의 돈은 보장되지 않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당연히 사기 범죄죠. 사기 범죄. 근데 더 안 좋은 게 2008년 12월에 이 조이팔이 중국으로 밀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잡힐 거 하고 돈 쓸 수가 없잖아요. 누구 다 얼굴을 아니까. 근데 밀항에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인터폴 같은 거를 통해서. 그렇죠. 워낙 피해가 크니까.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졌는데 저 3년 뒤에 어떤 일이 이 동영상이 하나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조 씨가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고 발표가 나죠. 다단계 사기왕 조이팔 씨의 시신이 투명한 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죽음을 두고 얘기 많았어요. 예, 동영상이 오잖아요. 봐라 죽었다. 가장 먼저 든 의심은 화장 들어가는 사람을 왜 찍었고 굳이 얼굴 보이게 유리관으로 보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찍어갖고 가서 했다는 거. 또 뭐 사망 진단서에 뭐 중국 공안 뭐 도장이 안 맞았다, 사망 일자, 화장 일자가 안 맞았다 등등등등 많은 의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판정이 났던 사건이었죠. 뭐 이 조이팔 사건 때문에 실제로 뭐 가정이 파탄난 건 부지기수고 자살하시는 분도 뭐 많이 생겼다고 하고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 검찰이 2014년에 조이팔 사건을 이제 재수사합니다. 전부 재수사를 해서 뭔가 큰 기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사망한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오면서 2016년 6월 28일 날 조 씨가 사망했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가 지금 종결됐죠. 희대 사기꾼 조희팔이 진짜 중국에서 사망한 걸로 검찰이 수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 가족들이 촬영한 이 영상에 대해 검찰은 위조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했다는 점과 함께 검찰이 조 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린 근거입니다. 결국 조이팔의 죽음은 이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확히 남은 거는 피해자들이 남아있죠.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랐어요. 금액이 너무 컸죠. 예. 자본금이 2천억 원 조금 넘는데 횡령한 금액이 2,200억 원이 넘어요. 그 회사 자본금보다 더 많이 횡령을. 도대체 2천억을 어떻게 횡령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안 들키게? 한국에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에 액수가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해요.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회사인 템의 자금 담당 직원이 회사 돈 1,8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템 임플란트는 이 씨가 235억 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혐의의 액수는 2,2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상장사 횡령으론 사상 최고 규모입니다. 재무팀장 이 씨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계좌 잔고증명서와 이출금 내역을 보고한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 씨가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무팀장 이 씨라고 할게요. 이 씨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출근을 안 합니다. 12월 31일에 이 회사 이제 연말 결산을 하는데 그때 회사가 그걸 알았어요. 상장 회사니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상장 회사니까. 우리 회사의 재무팀장이 횡령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정말 네. 액수가 너무 크니까 이 한국거래소에서 바로 이 회사 주식은 거래를 중단을 시키고 뭐 입출금 내역, 뭐 회사의 뭐 자금 수지, 뭐 잔액 증명서 이런 거를 위조한 다음에 회사 돈을 자기 은행, 자기 주식 계좌 이렇게 뭐 이체하는 수법을 썼대요. 이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200억.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수법이. 음모론도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사주와 내부에, 뭐 사주와 있다. 뭐다 뭐. 그 돈으로 뭘 했어요? 1kg짜리 금괴가 855개가 나왔어요. 850.
681억 원어치를 산 거라고 합니다. 이게 금괴가 집에서 나오고 가족 명의로 뭐 리조트 회원권도 사고 건물도 사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이제 특정 주식을 하루에 몰아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식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모하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돈을 다 빼요.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 뺀 다음에 가격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서 다시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횡령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잖아요. 따서 갚겠다. 채워 넣었어도 횡령인 거죠. 그럼 1억 채워 넣었어도 범죄지. 1억 뺐다가 1억 넣었어도. 그럼 뭐 따면 내 거고 잃으면 네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채워 넣어도 범죄인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그러니까 그러고도 회사가 굴러갈 돈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회사의 자본금을 다 쓴 게 아니라 2020년 자본금이 예를 들면 2천억이었다면 그러니까 2천억은 기존에 있던 건 다 뺐는데 빼고 2021년간 한 몇백억 벌었겠죠. 고해 번 이익금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돈을 다 날렸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한 1,414억 원 정도 그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소하기 전에 몰수하고 추징된 금액이 394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무팀장이 자기가 반납한 돈이 있습니다. 반납을 해도 이 사람이 횡령한 액수는 2천억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죄값을 맞아요. 예. 반환한 게 나중에 참작은 될 수 있을지라도 범행했던 그 기수 시기 당시의 그 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횡령한 금액은 2,200억 원이 맞는 거예요. 진짜 너무 대담하네요. 아예 걸릴 걸 각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횡령 범죄들 정말 오랫동안 계속 횡령 범죄 나오고 있거든요.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화이트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받는 모습을 우리나라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화이트 칼라 범죄자에 대해서 약간 인식이 그 범죄자랑 인식이 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고 마늘밭에 묻어놔도 택도 없다는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 인식이 몇 년 살다가 마늘밭 파고 평생 부유하게 살지 뭐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농인사회 조힙할 사건 이렇게 불리는 사건이더라고요. 일단 뭐 조이팔은 다들 아시죠? 예.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피라미드 사기를 저질렀던 범죄자고 피해액이 뭐 몇 조쯤 되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사건도 뭐 그런 비슷한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고요. 이 사건의 특이한 거는 농인사회에서 벌어졌다는 거. 근데 이제 청각장애인이랑 농인은 달라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입을 수 있잖아요. 베토벤처럼. 그렇죠. 네, 원래 청인이었다가 어떤 식으로든 청력을 상실을 해서 청각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는 못하지만 자기는 말을 할 수 있죠. 이분들은 청각장애인이고요.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경우 어릴 때 말을 구어를 익히기가 매우 어렵고 들리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구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를 자기의 제일 언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를 농인이라고 합니다. 농인에 이제 대비되는 말은 청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농인사회라고 할 때 여기서 농인은 굉장히 끈끈해요. 네, 농인들이 농학교를 다니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선배, 후배, 동창 이렇게 막 이어지게도 되고요. 또 이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와 정체성이 같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끈끈하기도 하지만 좀 폐쇄적이기도 하죠. 폐쇄적이죠. 네. 그런 집단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건이 일어난 거기도 한데요. 뭐 농인사회 조이팔이라는 거는 별명이고 실제로는 행복팀 사기 사건. 네, 농아인들이 같은 신체 장애를 겪고 있는 농아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500여 명, 피해액은 280억 원대입니다. 총책 A씨를 포함해 조직원 대부분이 농아인입니다. 주범이 김모 씨라고 하는 자인데요. 이 사람도 농인이에요. 김 씨라고 부를게요. 김 씨는 같은 농인을 상대로 전부터 그 사기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업자가 2사람이 더 있었고 그때 조직원은 한 7, 8명 뭐 이 정도. 그때는 투자 사기 조직 이름이 행복의 빛. 행복의 빛. 네, 행복의 빛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동업자 중에 한 명이 다른 건으로 구속이 돼요. 구속이 되니까 이 김 씨가 이 행복의 빛을 조직을 재편을 해요. 행복팀으로 재편을 하고 그때부터 이 행복팀이 전국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투자자를 이제 모으는데 전부 농인을 상대로 모으고 이 농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농학교 선후배 학연이 있다 보니까 자기 선후배 동창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행복팀이라는 거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은 원금의 몇 배를 주겠다. 3개월 안에 2배, 뭐 3배 뭐 이렇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집요하게 설득을 했다고 해요. 되게 큰 조직인 것처럼 자기들을 포장을 해요. 지금 부동산 개발업자가 높으신 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농인은 아니다. 청인인데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길거리에서 쓰러졌었어. 쓰러졌는데 어떤 농인이 이 사람을 도와줬대.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 네. 이 사람은 농인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야. 이분 이름은 지금 말할 수 없어. 높으신 분. 높으신 분이라고 하자. 이 사람이 아파트랑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여기에 투자하면 석 달 안에 얼마로 불려주겠다. 그리고 거기 공장을 지으면 너를 일하게 해주겠다. 네. 또 너한테 일자리를 줄게. 나중에 연금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득을 하는데 일자리 준다는 얘기에 농인들이 마음이 많이 움직였다고 해요. 보통 이제 농인들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특히 되게 이 높으신 분이라는 사람은 사실 실체는 없죠. 그냥 그 아까 김 씨예요. 김 씨, 총책인 김 씨. 김 씨는 뭐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세차장에서 일한 적이 있고 목욕탕에서 세신 일을 한 적이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투자금을 받는 농인들한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라. 대출을 받는 걸 좀 어려워하면 대출 알선까지 막 해줬어요. 좀 구어가 되는 사람들로 의사소통팀을 꾸려가지고 제2금융권에 이 농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고 작게 투자한 분은 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많이 투자한 분은 뭐 7억 원 이렇게까지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경찰이 검거를 해서 보니까 피해자가 한 500여 명, 그리고 이제 피해액은 한 280억 원. 네. 그게 다 그 피 같은 그 농인들이 한 분 한 분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몇억 원 이렇게 모은 돈이었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조직원들이 지역 팀장한테 돈을 보내고 팀장이 지역 총책들에게 보내고 이 지역 총책은 4개의 총책이 있었어요. 대전, 경기, 경남,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뭐 부여를 했습니다. 뭐 파란 팀, 하얀 팀, 뭐 노란 팀. 이 팀장이 그 받은 돈을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김 씨한테 상자에 넣어가지고 보내는 구조였어요. 그 은행 거래 내역을 숨기려고요. 그리고 한 달에 뭐 2-3번씩 모여가지고 단합대회도 열었습니다. 그런 단합대회가 정말 이렇게 종교단체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하는 형태의 일을 다 했네요, 보니까. 네. 경쟁심도 좀 유도를 했죠. 등급을 A, B, C, D 등급으로 그 조직원들을 나누고 2천만 원 이상 내야 제일 밑에 D 등급을 벗어나는 건데 D 등급은 공장을 지어줘도 일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돈을 더 내게 유도를 했죠. 그리고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누가 보이면은 4-5명이 거기를 찾아가서 휴대폰을 빼앗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심지어 뭐 농인 부부 중에 뭐 한쪽이 탈퇴를 하겠다 이러면 이혼각서를 쓰게 하고 심리적인 그 인지를 만든 거죠. 검은 배경에 가면을 쓴 남자가 수화를 하는 영상입니다. 투자를 거부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려는 농아인을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충성 맹세를 하게 하고 배신하면 끝까지 찾아내 죽인다는 조직 강령과 합숙 훈련도 했습니다. 세뇌 수준의 합숙 교육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금융 지식이 부족한 농아인들을 노렸습니다. 농인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알려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2016년인데요. 그 농인 한 분이 경찰서에 찾아가가지고 신고를 해요. 지금 농인한테서 투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도 그는 좀 민사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되돌려 보내고 해서 이분 서울 분인데 창원 중부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거기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도 힘들겠지만 변호사도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수어 통역인이 있긴 해요. 하지만 되게 힘들어요. 쉽지 않잖아요. 네, 왜냐면 구하기도 이 힘들고. 사건 내용이기 때문에 다 듣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앉아서 정말로 통역하는 것처럼 조사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분이 말하시는 100%가 전달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농인분들이 신고를 꺼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경찰서 장벽도 문제였던 거고요. 그러네요. 첫 그 신고인은 창원 중부경찰서에서 이 A4지로 필담으로 신고를 필담으로. 하셨대요. 근데 그 필담으로 신고를 하는데 4시간이 걸렸대요. 그리고 경찰이 듣고 보니까 뭔가 수상하죠. 수상해서 탐문 수사를 하게 됩니다. 탐문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피해자가 전국에 있는 것 같다. 전국적인 조직인 것 같다. 그리고 간부급들은 이제 금융계좌 같은 거 추적을 하고 명단을 확보해서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찰이 집안 곳곳에서 현금이 든 상자를 찾아냅니다. 투자 사기로 가로챈 돈으로 피의자 2명의 집에서 현금 7억 원이 나왔습니다. 총책급 피의자들은 고급 수입차를 몰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튼 검거는 다 했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구형을 했는데 처음에 김 씨한테 그 7년 6개월을 구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농인들이 이 피해자 농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7년 6개월이 뭐냐. 얘는 농인 사회를 망가뜨린 아주 악질적인 사기 액수가 몇백억 대인데. 그러니까요. 너무 부형이 낮네요. 네. 여기서 이상한 논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형법 11조가 지금 들으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특히 당시 법조문은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농화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지금은 이게 표현은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표현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입니다. 표현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그대로죠. 이런 것들을 감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농화자들의 책임 능력이 일반 사람과 같지 않다고 보는 그 기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농인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면서 이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마라.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을 해가지고 더 높은 상습 사기랑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을 해요. 범죄단체 조직. 네, 범죄단체 조직. 근데 피라미드 사기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된 거는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1심에서 김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를 받는데 2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23년.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요. 이게 농인 사회에서 타격이 컸을 것 같아요. 엄청난 타격이 됐죠. 일단은 뭐 제일 쉽게는 경제적 타격만 얘기를 하면은 막 자기 집을 담보로 막 몇 억씩 이렇게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특히 이제 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한 달 이자가 막 몇백만 원씩 나오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자를 감당을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생겨 나왔습니다. 그 기사들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행복팀이 농인들을 꿰일 때 썼던 말이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청인처럼 살게 해주겠다. 청인처럼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 이 말에 그렇게 많이들 마음을 열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수사를 하신 이제 창원 중부경찰서의 수사과장님이 되게 멋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전국의 농인 상대로 이런 범죄에 당하지 않는 법, 그 예방책을 강연을 하세요. 작게는 그런 교육이나 농인 눈높이에 맞는 자료도 벽을 허무는 행위겠고요. 농인 취업 또는 농인에 대한 교육,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이 거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2009년 4월에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밤늦게 노파가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발견 당시에 이제 그 출입문은 시정 장치가 반쯤 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기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반쯤 걸쳐 있는 상태로 최초에 발견이 됐고요. 피해자는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 이 노파였었는데 방 한가운데서 이불이 한 절반쯤 덮여 있고 잠자고 있던 매트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사망한 노파의 몸 위에 흰색 가루가 가득 덮여져 있었어요. 흰색 가루? 흰색 가루가. 이 흰색 가루를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있던 밀가루와 설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물건으로 뿌려져 있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침입을 하거나 도주를 했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족 흔적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 위에를 보니까 그 집에 쓰던 부엌칼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깨끗하게 닦여져 있었어요. 그것을 수거해서 과학수사위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피해자의 DNA가 확보가 됩니다. 네. 그것이 범행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많은 행동의 특징들, 사실 증거 흔적들을 많이 흘려놓고 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여기서 이상한 행동 중에 하나는 범죄 현장의 범행 도구를 가져가거나 인멸을 했었어야 되는데 깨끗이 닦아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듯이 놓고 간 점. 그리고 그 밀가루랑 설탕이 그 집에 있는 싱크대 밑에 우리가 이제 수납하는 장이 있잖아요. 그 장소에 놓여 있는데 조금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범죄자의 행동은 그 긴박한 상황에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꺼내와서 뿌리고 다시 그대로 정리를 해놓고 갔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상한. 그 사소하지만 한 가지의 그런 행동 흔적들이 몇 가지가 연결이 되면 전반적인 그 사람의 성향을 추론하는데 굉장히 큰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정리정돈을 하는 행동 특성인데 사실 이게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거 하나 가지고 범죄자의 성향을 추론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긴장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은 그 사람이 평상시 갖고 있는 습관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단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긴장했을 때 무의식 속에서 몸에 밴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하고 간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강박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강박적인 성향의 이제 기제는 불안이거든요. 불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피해자의 집에 대한 피해자의 정보가 없다면 범죄자들 굉장히 서둘러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인멸하고 제자리에 자기 습성을 드러낼 정도 되면 더 이상 이 장소에는 누군가 이 시간대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다. 이런 이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이제 단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할머니 이 노파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 가방 위에 흰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 순서가 우리 이제 배열이 되죠. 살인이 일어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밀가루가 뿌려지고 가방을 만졌다는데 그러면 몰래 가방에 있는 금품을 훔쳐가려고 하다가 깨어난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범행의 가장 큰 동기는 이제 금품, 절취 또는 이제 강취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근데 혼란을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는 부검을 해봤더니 시신에 무려 37군데가 찔리고 베인 상처들이 37군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어떤 상태를 보면 일어나서 저항하거나 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37군데나 이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이 피해자와 어떤 감정적인 교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야, 근데 이거 뭐 범인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찾아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당연히 수사를 하고요. 그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제 옆집에부터 가장 먼저 탐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옆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 건축 노동 일을 하는 아버지와 아들 둘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들은 직장이 없이 혼자 집에서 주로 있었고, 둘째 아들은 이제 밤에 주점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 당일날 그렇다면 사건이 발생하던 당일날 집에 누가 있었느냐 했더니 아버지와 이제 동생은 일을 하러 나갔고, 네. 큰 아들만 집에 있었던 거죠. 집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을 합니다. 이 진술이, 큰아들의 진술이 뭐냐면
당일날 사실은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지만 밤늦게 PC방을 가려고 가다 보니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왜 문이 열려 있는가 문을 열고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그 위에 하얀 밀가루 같은 것이 뿌려져 있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죠. 자세하네. 예. 20대 초반이었었는데 당시에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자기는 그냥 의심받을까 봐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되게 수상하네요. 그렇죠. 경찰이 이제 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시신에서 발견된 그 밀가루가 네. 큰아들의 집 입구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미세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해요.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서 내가 봤다니까. 갔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밟고 나온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건 사실 정황은 굉장히 의심이 이제 짙어지긴 하지만 이 증거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죠. 실제 무서워서 나왔나 보다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입증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럼 일단 경찰이 의심이 되면 약간 물증을 찾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이 집에 압수수색을 시작을 합니다.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고 나서 발견한 게 뭐냐면 큰아들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 속에서 검정색 장갑을 하나 발견하는데 이 장갑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들을 체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진술을 하면서 부인했냐면 다시 내가 생각을 해보니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내가 손으로 흔들어 봤다는 거죠. 말도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근데 이거요 굉장히 수사에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법정에서 사실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 정황만 가지고 체포해서 정말 자백을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수사팀에서 요청을 합니다.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성형 파악을 위한 프로파일링 분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투입이 되어가지고 1차로는 이제 동생을 만났어요.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런 일을 할 만큼 배포가 큰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고 평소에도 불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좀 더 의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를 이제 출감을 해서 면담을 하는데 이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그 추울 때가 아니었었는데 다 채워서. 예, 자크를 목까지 올리고 유심히 저를 보더니 혹시 영안실을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어디서 썩는 냄새가 난다. 시신의 냄새가 난다. 자, 이 약간의 어떤 이 망상과 관련된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불안이 굉장히 높은 어떤 망상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것을 물어봤어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느냐. 5살 정도 될 때 이제 그 생모가 가출을 하면서 할머니 조모한테 이제 맡겨져서 생활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부모와 이제 그 애정 관계가 이제 상실이 되면서 이 범인이 불안도가 훨씬 높아지는데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공격성 그리고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강박적인 성향이 다 정리해놓고 간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수사팀에 이제 전달을 하고요. 아주 경험이 많은 그 수사팀장하고 수사위원들이 이제 신문을 해서 이제 자백을 결국 받아냅니다. 그분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였나요? 정말 진짜 제가 그 자백을 받으면서도 어이가 없었던 것이 동생이 밤새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조금 주면 그 용돈을 가지고 PC방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오는 이런 삶의 패턴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동생한테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PC방에 갈 돈이 없으니까 그 할머니의 돈을 절취하기 위해서 몰래 절취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할머니가 잠을 깨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알아보잖아요. 얼굴을 알아본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이제 칼을 가져와서 무려 37차례나 찔러서 감정을 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7번이라고 하는 무차별 공격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조금 할머니가 왜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친절하게 안 한다는 생각은 이제 주관적인 자기가 경험하는 거죠. 그 자신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분노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밀가루하고 설탕을 뿌리죠. 뿌리고 나서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결국은 가방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데 정말 이게 참 말씀드리기는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고 그런 것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결국 가져간 돈은 700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제 그 700원을 가지고 자기가 들어갔던 거꾸로 족적을 닦으면서 나오면서 증거를 인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손을 씻고 장갑도 벗어놓고 그 700원으로 PC방으로 갑니다. 밀가루를 왜 뿌리는 거죠? 밀가루 설탕. 자기는 제가 그래서 밀가루를 왜 뿌렸느냐 나중에 이제 자백을 한 이후에 물어봤더니 너무 심한 피 냄새가 나서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수님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살인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막 피 비린내가 나서 못 견딜 정도로 밀가루를 뿌리고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약간의 환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냄새를 좀 맡는. 그러니까 불안이 굉장히 높은 망상들 그런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받아가지고 사건이 해결된 이런 사례가 되겠죠. 수원 주차장 살인 사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범인은 김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김 씨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저지르는 사건은 2001년에 있었어요. 2001년에 아내를 목을 졸라가지고 기절을 시키고 차 안에 둔 채로 그 차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잡혀서 살인죄 그리고 뭐 사체 손괴 이렇게 해가지고 12년을 복역을 합니다. 2013년에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했으면 이제 좀 뉘우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어떤 대부업 사무실을 하는 두 사람을 알게 되고 박 씨, 유 씨라고 할게요. 박 씨는 남자, 유 씨는 여자입니다. 이 셋이서 또 나쁜 일을 꾸밉니다. 무슨 나쁜 일을 꾸미냐면 사설 경마장을 한번 차려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4년에 그래서 이 사설 경마장을 열어요. 그리고 이 박 씨랑 유 씨한테 김 씨가 투자를 해요. 이게 다 본인 말이긴 한데 합해서 투자한 돈이 2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김 씨가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수익이 자기한테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씨 오피스텔을 찾아갑니다. 여기 이제 왜 수익이 안 나냐, 왜 나한테 수익을 안 주냐. 만약에 사설 경마장이 수익이 그만큼 나지 않으면 그냥 내 돈 돌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박 씨랑 티격태격 말싸움을 벌입니다. 말싸움을 벌이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지죠. 몸싸움이 됩니다. 김 씨의 옆에 아령이 있었는데 그걸 마구 내리쳐가지고 결국에는 박 씨를 살해합니다. 다음 날 결국에는 강원도 야산에 이 박 씨 차를 타고 가가지고 안매장을 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다음에 김 씨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박 씨 신분증을 가지고 선불폰을 만들어요. 박 씨 명의로. 그리고 그 선불폰으로 박 씨의 누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누나 나 사업 어려워가지고 좀 도망 좀 가야겠어. 외국으로 나 도망간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안매장 연락이 안 될 것이다 이러면서. 예, 그렇죠. 심지어 안매장을 하기 전에 김 씨가 박 씨 집에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 씨 누나가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그때 김 씨는 되게 태연하게 박 씨 누나한테 당신 동생이 지금 내 돈 가지고 튀어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러고 따져요. 그러니까 박 씨 누나는 자기 동생을 살해한 그 김 씨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요. 도망간다니. 네, 갔다니. 나중에 정말 황당한 거는 이 김 씨는 나중에 박 씨 가족 집을 또 몇 번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당신 동생은 아직도 한국 안 왔는데 내 돈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가지고 돈을 꽤 받아가기도 해요. 네, 정말 뻔뻔하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그 박 씨 명의로 개설한 선불폰 이걸 가지고 박 씨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랑 사설 경마장을 같이 운영하던 유 씨한테도 문자를 보냅니다. 살아있는 척, 도피 중인 척 하면서. 그래서 박 씨 가족은 그 박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실종 신고도 안 했어요. 어딘가 숨어 있구나. 네, 이렇게 2년이 지나갑니다.
굉장히 보통 거는 좌불안석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냅니까, 김 씨가 그래서? 원래 그 셋이서 사설 경마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박 씨가 사망했으니까 김 씨랑 유 씨랑 둘이서 경마장을 하게 됐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장도 열었어요. 둘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또 김 씨가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수익 배분을 난 좀 더 받고 싶다. 유 씨한테도 이제 슬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 씨를 방에 불러내는데 박 씨 휴대폰으로 불러내요. 수원의 어떤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말아 이렇게 불러내니까 아마 그 유 씨는 그 2년 전에 도망간 박 씨가를 이제 오랜만에 만나겠네 하면서 왔겠죠. 나왔는데 그 지하 주차장에서 있던 거는 이제 김 씨가 나오고 유 씨가 타고 있던 차에 김 씨가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말썽을 하다가 김 씨가 유 씨를 목을 졸라가지고 살해를 합니다. 되게 좀 악마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대담한 게 뭐냐면 그래도 박 씨는 이 살해를 한 다음에 안매장을 했잖아요. 네. 이제는 뭐 안매장도 약간 좀 성가시다? 그냥 유 씨를 트렁크도 아니고 뒷좌석에 눕히고 그 위에 티슈 한 장 올리고 그때 밤이었는데 수원에서 두 번째로 큰 공영 주차장에 갑니다. 야외 주차장이에요. 네. 그 날이 이제 일요일 밤이었거든요. 이 주차장은 주말에 쉬어요. 그리고 CCTV도 별로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주차장이었어요. 거기에 그 차를 몰고 갑니다. 가서 그날 맑은 날이었거든요. 차에서 내릴 때는 우산을 펴고 내려요. 얼굴 가리는 용도로. 새벽 1시에 또 그 박 씨 썸블폰으로 자기가 알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내용이 형님 제가 같이 일하던 여자를 죽였어요. 지금 그 시신을 수원의 무슨 공영 주차장에 차에 뒀는데 차 번호가 이거예요. 형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면 제가 한 달 내에 자수하겠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박 씨라고 생각을 하죠. 최근에 모습이 안 보였던 그 박 씨. 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놀래가지고 아침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 수원 공영 주차장에 갔더니 그 번호 차가 있어요. 봤더니 이제 어느 여인이 뒷좌석에 누워 있고 얼굴에는 티슈가 덮여 있고 목 절려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상태로 사망을 했죠. 오늘 오전 10시쯤 수원시 한 공영 주차장에서 60살 여성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지인인 여성을 살해한 뒤 차 안에 방치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신고자의 제보로 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제 수사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 문자 보낸 박 씨라는 사람 찾아야죠.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박 씨는 외국에 있다고 하는데 박 씨 휴대폰은 국내에 있어요. 그렇죠, 기지국 그렇죠. 국내에 있고 휴대폰 통화 내역을 봤는데 모든 사람과 문자로만 소통을 하고 이 박 씨는 뭐 이렇게 한의원을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뭐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최근 2년 새 받은 적이 없고 신용카드 쓴 적도 없고 너무 생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소위 이제 생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의학에서 얘기하는 생활 반응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생존 반응이라고 이제 쉽게 해석을 하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흔적을 안 남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신용카드, 휴대폰, 기지국, 그다음에 뭐 교통카드, 특히 이제 의료는 전혀 안 남길 수가 없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수사팀에서는 휴대폰만 나오고 나머지 생존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포착을 했는데 그 정도 막연한 거 가지고 지금 체포를 못하니까 아마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생존 반응이 없으니까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금방 알았어요. 이거 산 사람이 아니구나. 누가 이 폰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있구나. 누굴까?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게 김 씨 핸드폰이랑 박 씨 핸드폰은 늘 기지국이 같은 거예요. 그럼 김 씨죠. 바로 체포를 합니다. 거기서 다시 나오네요. 그리고 그 우산도 참 뭐 오히려 덜미를 잡게 해준 게 우산은 비닐봉투에 넣는 게 CCTV에 잡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김 씨 집 주변에서 김 씨가 그 똑같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는 게 또 잡혀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두 개 맞으니까 데려다 놓고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하죠.
경기도 수원의 공영 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2년 전에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업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살 김모 씨가 결국 2년 전 돈 문제로 다투다 박 씨를 살해해 강원도의 한 야산에 묻은 혐의도 털어놨습니다. 이 사람은 2001년에 교도소에 가서 2013년에 나왔잖아요. 2001년에 아내를 죽인 김 씨는 3년 동안 두 사람을 더 죽이고 2016년에 다시 교도소에 갑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아마 뭐 교도소에서 삶을 마감할 텐데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격언이 하나 생각났는데 이게 뭐 흔히 링컨이 했다고 하는 격언인데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다. 몇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없죠.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이 김 씨가 박 씨를 살해했을 때 그리고 이제 거짓 계획으로 사람들을 속였을 때 몇몇 사람만 속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유 씨를 살해한 다음에는 이제 간 크게도 수사기관을 속여야겠다. 내가 모든 사람을 속여보겠다라고 했더니 며칠도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들통이 났습니다. 강 변호사 얘기 들으니까 의외로 완전 범죄라고 범인이 안 잡힌 것들은 그냥 우연히 안 잡혔을 것 같아요. 그쵸. 완전 범죄를 꿈꿨던 사람들은 다 잡히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안 잡힌 사람들일 것 같아요. 맞아요. 미제 사건들은.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경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 범죄 자체가 본인의 계획이 성공해서 안 잡힌 게 아니고 그냥 이상한 예상할 수 없는 우연히 뭐 깃들어가지고 안 잡힌 거지 역시 그 완전한 알리바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